네, 유튜브에서 12가지 인생 법칙의 저자 조던 피터슨의 강의를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원칙적이고 열정적인 강의. 게다가 또 잘생겼어요, 엄청. 완전히 저는 이제 매료가 되었죠. 그 강의를 계기로 12가지 인생 법칙, 이 책을 몇 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영감을 참 많이 받았지만 또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희미해질 무렵 다시 책장 속에 있는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처음에 보지 못했던 문장이 보이고 어떤 그 저자 음성의 높낮이도 약간 구분이 어렴풋이 됐습니다. 12가지 법칙 중에 마지막 법칙이 길가에서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주어라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양이는 사랑이죠. 이 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입니다. 이 챕터가 그 유명한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이 책의 백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정신이 바로 세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 저자는 이 바닷가재를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 신경학적 요소, 또 계급에 관한 사회적인 요소를 첨가하는데 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가를 바닷가재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가 너무 길게 들어요. 네.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한간에는 이 조던 피터슨 바닷가재를 검색하면은 이 챕터만 따로 분리해서 이제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가지 챕터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인데 이런 어떤 익숙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생물학, 심리학, 또 성경, 고전, 신화, 철학, 문학 이런 온갖 어떤 인문학과 또 사회학 또 과학에 관련된 진지한 고찰과 검증이 있어서 정말 심오하고 방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 법칙은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돈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블로그에서 이 교수님이 40가지 인생의 해법, 법칙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굳이 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질의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질의응답 받은 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메가 히트를 쳤죠. 이게 한국에서도 수십만 권이 팔린 걸 40만 권인가요? 네,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번 법칙 1장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자, 수직적 사회 계급 구조를 가진 바닷가재가 등장합니다. 인간 사회와 비교를 하고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어깨를 딱 펴고 얼굴이 아주 밝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그렇죠. 패자는 어떻습니까? 어둡고 어깨는 움츠러져 있고 또 말은 얼버무리고 자신 없는 그런 태도죠. 자, 바닷가재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승자는 자신만의 안정된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고 패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돈을 겪게 됩니다. 승자와 패자는 이렇게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산을 했지만 어쨌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게 삶이고 우리 운명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압권인 부분이 이 바닷가재의 내용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실험 또 고증을 거쳐서 인간 심리와 빗댄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노래 듣고 돌아와서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본문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조던 피터슨이 말하는 바닷가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 커넬 가수 아주 잘생긴 포마드라 그러나요? 다 이렇게 머리도 멋있게 넘기셨는데요. 자, 1952년 작입니다. I Will Walk Alone. 그다음 I'm Yours. 이 곡이 되게 짧아요. 2분 20초, 2분 40초 막 이런데
이 당시 곡은 이렇게 3분 미만의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두 곡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Don Cornell, I Will Walk Alone, I'm Yours. 바닷가재는 우선 신경 구조가 단순하고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과학자들은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서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닷가재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데 이 바닷가재는 역시나 한 곳에 이들이 모이면 서로 간의 서열을 정하는 의식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면요, 먼저 주변을 탐색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대피 장소를 먼저 이제 찾는 과정을 밟는다고 하는데 바닷가재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이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이 탈각 과정을 거치는데 탈각 아시죠? 단단한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물렁물렁한 껍질이 또 이렇게 다시 딱딱한 그런 바닷가재의 그 갑옷처럼 그 과정인데 새로운 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될 때 가장 왜냐면 이제 속살이 부드럽잖아요. 그때 가장 천적으로부터 위험해지기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은신처가 필요하고 그게 생명과 직결이 된다고 하죠.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아늑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좋은 은신처를 찾는 것이 어떤 서열, 강함의 상징이 됐죠. 결국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영역 다툼에서는 센 놈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바닷가재는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빙빙 돌면서 집게발을 크게 이렇게 흔든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그 액체를 뿌린다 그래요. 근데 그 액체에는 나의 그 바닷가재의 모든 감정, 나의 어떤 그 능력치, 그다음에 그 뭐 외형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싸움은 1단계는 탐색을 하고 그다음 과시를 하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마지막으로 응징을 하는 과정을 겪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싸우려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싸우는 동안에 보였던 패기는 사라지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꼬랑지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패배한 이 바닷가재 뇌구조는 완전히 해체돼서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절대 다시 싸움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패배 유전자가 완전히 장착이 된 거죠. 반면에 승리한 바닷가재는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의 수치가 아주 낮아지는데 실제 이 세로토닌은 바닷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옥토파민의 수치가 높은 패배자 바닷가재는 책이 이렇게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또 뒤로 물러나는 데 도움을 주는 꼬리의 반응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재 사이에서 한번 승리가 결정나면은 이제 그 바닷가재는 승자가 되는 거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보다 많죠. 상위 85명의 부자, 전 세계에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100명도 안 되는 전 세계의 부자, 100명도 안 되는 부자가 전 세계 35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럽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자, 반면에 암컷 바닷가재는 산란과 양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아주 강한 수컷을 찾아야 되는 사명이 있죠. 암컷 바닷가재는 우두머리 수컷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강한 수컷을 찾고 구애 작전을 펼치는데 암컷 바닷가재의 어떤 그 채취 그런 것들을 또 풍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체취를 풍기고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수컷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싸움하는 그 주변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죠. 이긴 수컷에게 자기의 이제 분비물을 뿌린다 그럽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런 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패배한 바닷가재는 수컷의 어떤 그 관심을 못 받게 되고 뒷방으로 물러나게 되죠. 바닷가재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자꾸 뭔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바닷가재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슴이 아프네요. 이 패배한 바닷가재는, 암컷 바닷가재의 유혹이나 이런 걸 받아보지도 못한 채 아주 위험천만하고 볼품없는 그 은신처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천적에 쉽게 노출돼서 빨리 죽는다 그래요. 슬프네요. 승자가 결정이 되면 암컷은 화학물질을 뿌리고 수컷에게 구애를 합니다. 암컷들은 탈각 시기가 되면 껍데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짝짓기 그 시즌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두머리 수컷의 보금자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특별한 향이 나는 유혹 물질을 뿜는데 그래서 결국 우두머리 수컷이 밖으로 나와서 암컷 바닷가재를 자기의 거처로 불러들인다고 해요. 우두머리 수컷은 최고의 사냥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암컷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렇죠. 수컷 바닷가재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바닷가재의 자세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화학물질 세로토닌을 보면은요. 이 서열이 아주 낮은 바닷가재는 이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낮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서열이 낮은 인간도 그렇죠.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지고 쭈그러든다 그럽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온갖 해양 생태계의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건데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겠죠.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뜻하지 않는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절대 소득이나 음식물 섭취 이런 다른 변수가 같더라도 서열과 세로토닌은 이 수치는 정확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래요. 승자와 패자가. 자, 인간의 그 군상과 참 많이 비슷하죠. 경쟁에서 도태되고 싸움에서 지고 성적을 못 받고 뭐 사업을 망하고 이러면은 이제 세로토닌이 어떤 그 분비 가 많이 승자와 달라지겠죠. 강한 사람, 승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실패한 사람, 패배자는 세로토닌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거죠. 이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 어떤 욕구, 자신감 이것도 세로토닌 수치와 굉장히 많이 연결된다 그럽니다. 이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되면 자신감 넘치고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바닷가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럽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맞서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근데 못된 놈이 어떤 약한 놈을 괴롭히죠.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바닷가재나 동물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세로토닌 수치가 낮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뒷걸음치고 그러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 역시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가슴이 아프네요. 자, 재앙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획득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투쟁에서 이긴 그 경험대로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한 번 지고 두 번째 지고 세 번째 지는 순간 세로토닌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바닥까지는 은신처를 구하지 못한 채 떠돌다가 천적의 먹이가 되고 말죠. 인간과 바닥까지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려든 그런 자세는 당장 버려야 된다.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럴 권리를 주장하라.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말할 권리가 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조금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처럼 보여도 괜찮다. 당신은 실제로 건방지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지 않은가.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흐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세로토닌은 당신이 경쟁에서 이길 때 발산된다고 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성공 체험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의 부제는요, 혼돈의 해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독제는 우리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는 직면하는 혼돈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간결히 정리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죠.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행위. 자, 1장이죠. 혼돈을 맞닥뜨리고 동시에 어깨를 펴고 이를 해결하는데 질서를 세우는데 당당히 나아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은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신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말이다. 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이 혼돈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몇 장입니까? 법칙 세 번째 법칙에 타인을 돕는 것처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행위 3장이에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충족시키는 데는 나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타인의 성과, 성공은 축하해 주는데 나의 성과에는 우리는 겸손합니다. 어쩌다 됐지, 운이 좋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긍정하고 많이 했잖아요. 나를 자꾸 낮출수록 정말로 내가 낮아지는 효과를 본다 그럽니다. 혼돈과 마주친 상태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자는 말합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당신을 도와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힘없고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지치고 외로운 나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 나 자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일어서고 스스로 타인을 돕는 것처럼 돕는 것, 이제 합쳐봤어요. 챕터를.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한 어떤 삶의 법칙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법칙 3에서 나온
이런 내용이 나왔죠.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하고 비교하라, 이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본문 내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든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은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당신만이 알고 있다. 네, Johnny Ray, Walking My Baby Back Home, 1952년도 작품. 또 For Aces, 이건 남성 중창단인 것 같아요. 4명의 Aces 이렇게 말을 하네요. A Garden in the Rain, 51년도 작품이에요. 이 1950년대 작품은 이렇게 참 그 감성을 제 감성만 건드나요? 그런 어떤 능력,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1950년대 올드팝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정말 명저죠. 정말 이 제목, 우리 내 인생의 명작에 맞는, 이름에 걸맞는 명작인데 또 명작에는 명곡이 꼭 들어가야죠.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조던 피터슨 혼돈의 해독제 부제가 있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고요. 1부 끝곡으로는 오래간만에 듣는 곡이죠.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 자, 이 곡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조던 피터슨의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법칙 6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네, 무척 공감되는 말입니다. 어떤 책이었죠?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해군 장성, 해군 대장이 이런 연설을 했었죠. 큰일을 하기 전에 당신 방부터 치워라. 침대부터 정리하라. 침구 정리하라고. 그 기억납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오직 자기 인생을 더 나아질 수 있는 곳에만 집중하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또 소홀히 했었던 행동을 이어서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행위를 거침없이 집중하라. 자,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이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마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마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아니, 대체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법칙 6번째 6장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혼돈을 회복하고 질서를 세우는 길로 들어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삶의 혼돈은 끊임없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일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누군가는 남편이나 부인일 수 있고 자식과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선 친척, 친구, 이웃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 챕터에서는 이게 법칙 5번째인데요. 참 공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력 질주하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막 쿠션 띄고요. 막 집어 던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애들이 주로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죠. 걱정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말썽을 부릴까. 네, 그래도 아이는 사랑이죠. 고양이도 사랑이고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사기 위해 부모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아이를 보게 된다. 좋은 부모는 그런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만 아이를 뜻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는 아직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핑계로 아이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그런 부모도 있죠.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 양면성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예절과 규범을 또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씩 알려줘야 합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뒤에 좀 나옵니다. 아이가 스케이트를 탈 때 방해하지 마라. 네, 제목이 아주 잘 졌어요.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순수한 아이라는 환상에 갇혀 처벌에 망설인다면 당신 아이는 망칠 것이다. 당신은 아이를 망칠 것이다. 순수한 아이라는 환상에 갇혀 처벌을 망설이게 된다면 잘못된 행위를 당신 아이는 반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당신은 아이를 사랑한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미워질 때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당신보다 당신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하고 보살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들은 당신 아이에게 훨씬 더 가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녀가 집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클 수가 있다. 법칙 6번째.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이 챕터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데 있어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사적인 생각에 의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꾸며내지 말라는 뜻인데요. 남을 말로 속이거나 꾸미게 되면 우선 상대방 신뢰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너 거짓말 이게 아니라 이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립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진실말을 말하다가 7월 14일 오전 2시, 오전 9시 17분에 거짓말 딱 한 번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완벽한 거짓말이 없듯이 언젠간 들키죠. 그럼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오랫동안 쌓았던 그 신뢰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친구가 조금 속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벌써 균열이 생기는 거죠, 관계에.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주위에서 거절 못하는 사람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상대방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원하지 않지만 거절하면 상대방에게 미안해져서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의 감정, 나의 자아를 속이는 것이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잠수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연인이든 친구든 그게 바로 꾸준히 자신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설명하기가 너무 길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내 감정을 속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자,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며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당신의 의지는 약해진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지 못한다.
역경은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것이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그 결과야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당신이 하게 될 수도. 9번째 법칙.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네, 이 부분은 참 어렵죠. 지루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경청을 하고 했던 말을 자꾸 또 하는데 어떻게 내가 꼭 알아야지. 이거 저는 이 9번째 챕터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네, 다른 챕터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제 지론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 이 책은 잘못됐네. 이 책은 뭐가 부족하네. 뭐 이런 비평보다도 아무리 어떠한 부분이라도 어떠한 책도 완벽한 책은 없고 어떤 책은 비약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좋은 점을 뽑아내야죠. 그게 우리의 그 장점을 취합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잘못됐어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도 여기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지루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그래? 이게 아니라 제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경청하면 꼭 한두 가지라도 도움되고 나에게 참 유용한 그런 정보나 이야기가 나온다. 요 정도까지. 네. 대화 속에서 남을 속이려고 하면은 꼬이게 되죠. 관계가. 은연중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뉘앙스를 풍긴다던가 살짝 속이고 다 눈치채죠. 상대방은 다 압니다. 이것 봐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절대로 자제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은 늘 항상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자, 본문 내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전략을 꾸미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빈틈없이 돌아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만 고집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성찰하고 대화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샘솟고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알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중요한 12가지 인생 법칙 중에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은 챕터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밝히는 12가지 인생 법칙 총 12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야? 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에는 전부 다 네, 챕터 1부터 12번까지 12번까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책은 처음 읽었을 때랑 또 한 2년, 3년 뒤에 읽었을 때랑 느낌이 조금 더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읽는데 좀 급급했다면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별로 납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수긍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결합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맙게도 쉬운 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챕터 주제와 내용을 요점 정리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챕터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깨를 똑바로 펴라. 저자는 바닷가재 서열 싸움에 대한 일화를 시작으로 인간과 갑각류의 뇌에는 서열 계산기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닌다면 사람은 서열 계산기를 통해 우리를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낮은 순위의 결과로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고 한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하라.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하라. 당신이 느끼는 게 있다면 말하라.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당당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해라. 요구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로 인해 세로토닌이 신경회로에 충분히 흐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처음 읽을 때 참 깊이를 가늠하지 못했던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조던 피터슨이 우리에게 요구한 세 가지.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 자,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이 챕터에는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저자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저도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이 딱 나진 않았는데 그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부분인가? 중간쯤 왔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중년이 되었다고 40살이 넘었다고 꿈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없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우리가 타인과의 병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유부단하고 박약한 의지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을 나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신의 그릇된 선택이다. 과감하게 탈출하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고 우리는 더 위험한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그들로 인해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해도 된다. 우리의 장점, 약점, 우리가 전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당신은 선택해도 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옆집, 앞집, 친구, 동생, 친척, 동료가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다. 네, 참 멋있는 말이네요.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5살 될 때까지 올바른 행동을 배우지 못하면 친구 사귀는데 평생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처벌과 당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처벌은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고 올바른 훈육에는 처벌이 따른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암도 걸렸고 대부분 삶이 의미 없는 노동의 낭비가 되었죠. 그런데 솔제니치는 그 속에서도 이런 현실이 자신의 책임이 없는가? 대체 이 현실을 내가 일조하지 않았는가?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무작정 지지하던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고 삶을 되짚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이 갇힌 강제노동 수용소를 고발하는 수용소 군도를 쓰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붕괴시키는 어떤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수용소 군도 솔제니친. 우리 서로가 세상을 탓하기엔 조금 더 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뜻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주변부터 돌아보라. 당신의 아주 사소한 습관, 당신 하루의 시작부터 점검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인 이나무로 가쪼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쪼의 경영 원칙 중 하나는 쉬운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소크라테스 또한 쉬운 길을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크라테스의 결정이 모두의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어떤 자극을 줍니다. 조던 피터슨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 체계 중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 또 모든 걸 쉽게 하려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물질 만능 편리주의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는 천박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고 논조가 조금 자기 주장이 엄격해도 장점만을 뽑아서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 1부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진실만을 해야 되는 이유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남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짜 모습을 알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우리 잠재력이 억눌려져서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잠재력은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높은 꿈은 지위나 권력보다 인격과 능력의 향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고 9급, 8급, 이 정도 7급까지 하지만 1급이 된다던가 청장이 된다던가 장관이 된다던가 총리가 된다던가 어떤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선 능력 아닌 다른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과 능력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도 회피하지 말고 늘 솔직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조던 피터슨은 우리는 대다수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를 평가하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 생각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해 말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대화할 때 습관적으로 상대 말을 요약해서 다시 반복하고 들려주고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상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둘째는 상대의 기억 강화 및 활용에 도움을 주며 이 일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자 너 방금 이 말했어. 자 다른 말 해봐. 이 부분이 전 좀 웃기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우월하면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할 정도면 청자가 자 마지막은 허수아비 논법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구난방으로 알맹이 없는 얘기를 정리를 해주는 거. 이 정도는 스킬이 아니라 이거는 능력치가 엄청나야 되겠는데요. 또 요약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당사자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피터슨 교수님 이렇게 하셔도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10번째,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라. 우리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야 할 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릴 것을 권한다. 11번째,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 11, 12. 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냅둬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카이 콩콩을 타고 아이들이 그 점프하는 거 있죠. 푹신푹신한 거. 네, 할 때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뭐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럴 때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더럽다, 만지지 마라, 뭐 위험하다 이런 말 대신에 네,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신도 컸고 우리 세상은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의 위험과 미지의 것들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로 굳이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자, 이 책 구입하게 된 게 정말로 조던 피터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 또 미국인이 살아가는 인플루언서,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대목을 보고 이거 뭐지? 네, 제가 이걸 읽어버렸죠. 챕터 1부터 12까지를 다 읽고 책을 구입하게 된 건데 마지막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신이 안 들었을 때 딱 챕터 2개,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네. 그런데 길에서 만난 대부분의 우리 냥냥이들은 곁을 내주지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강아지랑 14살인데 강아지예요. 네, 진돗개입니다. 고양이는 알록달록 고양이, 검정색과 흰색. 네, 종류는 모르겠어요. 저자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 대한 독자와 청중들의 기대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우상화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책의 끝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완전하게 깨우친 사람은 없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KU라디오 AM 1660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방송을 광고와 음악 없이 편집된 내용,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내 인생의 명작 검색하시면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음성만요.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